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한없이 어리석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간을 위해 신이 내려준 선물이 바로 개이다. 하세 세이슈, 홍콩 영화 스타 주성치를 좋아하여 그의 이름을 거꾸로 해서 필명을 삼을 만큼 괴짜인 작가는 1965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요코하마 시립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화려한 신주쿠 가부키초 뒷골목의 잔혹한 음모와 비정한 인간의 생존 본능을 탁월하게 그려낸 불야성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과 일본 모험 소설협회 대상 일본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불야성의 시리즈가 연이어 히트하며 하드보일드 누아르의 신성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후 야광충, 생탄제, 약속의 땅에서 등으로 수차례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2020년 7번 만의 도전 끝에 마침내 소년과 개 이 작품으로 163회 나오키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 도쿄 생활을 청산해 시골로 이사하고 현재도 2마리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애견인인 저자가 써내려간 개와 인간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오늘은 그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창심소, 옮기니, 소녀리, 지은이, 하세 세이슈, 소년과 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센다이 동쪽 179km 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9.0의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대지진 이후 6개월 센다이의 편의점 주차장 구석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영리해 보이는데 상당히 야윈. 이재민의 개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차를 세운 청년 나카가키 가즈마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도둑과 개, 부부와 개, 매춘부와 개의 동행과 헤어짐에 이어진 노인과 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다몬. 원래 주인인 데구치 하루코는 동북부 가마이시에 살았으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몬의 눈길은 늘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규슈 지방이 있습니다. 다몬은 무슨 연유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노인과 개. 야이치는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바꾸며 찻잔에 든 소주를 홀짝였다. 제대로 된 방송이 없다고 얼굴을 찡그리며 사슴고기 육포를 빨아먹었다. NHK 뉴스가 화면에 나오자 리모컨을 테이블에 놓고 다시 소주를 마셨다. 총리 얼굴이 나왔다. 정부 관료 중 누군가가 또 뭔가를 저지른 모양이다. 상스러운 상판떼기 하고는. 야이치는 옆 동네 현을 기반으로 둔 총리에게 독서를 내뿜으며 찻잔에 소주를 따랐다. 그러나 찻잔을 쥔 손을 입가로 가져가다 말고 멈췄다. TV 음성에 섞여 다른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귀를 기울인다.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마른 잎을 밟는 소리였다. 야이치가 엉덩이를 들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위패가 모셔진 방으로 건너갔다. 불단 옆에 있는 총기 보관함의 자물쇠를 풀고 사냥총을 꺼냈다. 장탄을 하고 멜빵에 팔을 끼워놓고 어깨에 총을 걸쳤다. 곰치고는 발소리가 작다. 사슴은 무리로 다닌다. 아마도 배고픈 멧돼지가 내려온 것 같다. 다행히 오늘 밤은 보름달이 떠있다. 불빛이 없어도 사냥감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 트레킹화를 신고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사냥감은 아직 정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총을 어깨에서 빼서 양손으로 잡았다. 올봄에 늘 같이 다니던 마사카도를 잃고 사냥을 멀리했다. 그러나 아직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집 벽에 바짝 붙어서 정원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있고 건조한 가을의 찬 공기가 살갗을 간지렸다. 술기운이 사라졌다. 총을 겨누었다. 양팔을 붙이고 총대를 뺨에 갖다 댄다. 순간이 승부를 가른다. 상대가 이쪽을 알아차리기 전에 끝내야 한다. 야이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발소리로 상대의 위치를 추측해 총구를 그쪽으로 향한다. 순식간에 정원으로 뛰어나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손가락이 뻣뻣해졌다. 정원을 서성거리는 것은 개였다. 마르고 꾀죄죄했다. 개가 총을 겨누는 야이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의지력 강한 눈빛이었다. 뭐야, 놀래키지 마. 야이치가 총을 내렸다. 개는 그 자리에 선 채 야이치를 바라봤다. 아마도 며칠 동안 먹지 못한 듯 빼빼 말랐지만 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강한 개다. 야이치는 한눈에 알아봤다. 무리를 지키고 이끌 수 있는 심신 모두 건강한 개가 틀림없다. 잘 가르치면 뛰어난 사냥견이 될 것이다. 이리 와. 야이치가 말했다. 개가 야이치를 향해 걸어왔다. 사람에게 익숙하다. 떠돌이 개이지만. 야이치가 현관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개도 따라왔다. 넌 여기에 있어. 문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했다. 개가 걸음을 멈췄다. 이쪽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듯했다. 야이치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다. 총에서 탄약을 빼내고 날름새를 제자리로 조정한 후 거의 사용할 일 없는 식탁 위에 두었다. 업무용 냉동고를 열었다. 잡아서 해체한 사슴과 멧돼지 고기가 쌓여있다. 500g 정도의 사슴 고깃덩이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동 버튼을 눌렀다. 편수 냄비에 물을 붓고 문간으로 돌아왔다. 개는 문간에 엎드려 있었다. 야이치가 다가가자 고개를 든다. 야이치에게 마음을 내준 건 아니다. 그렇다고 경계하는 것도 아니다. 마셔. 편수 냄비를 개 앞에 내려놓았다. 개가 일어서서 냄비에 코를 박고 물을 마셨다. 어디에서 왔니? 쏴 죽일 뻔했잖아. 야이치는 물을 마시는 개에게 말했다. 개는 귀를 세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마셨다. 배도 고팠지? 고기가 녹으면 먹게 해줄게. 개가 물을 마시다 말고 잠시 멈췄다. 먹게 해주겠다는 말에 반응한 것 같다. 밥을 얻어먹는지 아닌지 알아듣는구나. 똑똑하다 너. 야이치가 말했다. 개는 다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개를 관찰한다. 토종견과 shepherd의 잡종 같았다. 토종견에 비해선 몸통이 길고 허리가 내려갔다. 꼬리도 길다. 잿빛 털에 마른 잎과 나뭇가지가 묻어있다. 말랐지만 골격은 강인한 근육으로 덮여 있었다. 목걸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개는 물을 다 마시자 다시 엎드렸다.
야이치는 빈 냄비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해동은 아직 안 됐는데 전자레인지를 멈추고 고기를 꺼냈다. 아직 안쪽이 얼어 있었는데 저게라면 상관없을 것이다. 고기를 크게 잘라 냄비에 던져넣고 문간으로 갖고 갔다. 개가 일어섰다. 고기 냄새를 맡은 것이다. 금방이라도 달려들고 싶을 텐데 야이치 말을 지켜 문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똑똑한 개네. 야이치는 감탄하듯 말하며 발밑에 냄비를 놓아두었다. 물을 주던 때와 달리 개는 야이치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먹어도 돼. 야이치가 말하자 그제야 냄비에 코를 박았다. 쩝쩝 소리를 내며 아직 해동되지 않은 고기를 씹었다. 총 집어넣고 올게. 야이치가 혼잣말을 하며 주방에 두었던 총을 들고 위패가 모셔진 방으로 향했다. 소총은 호화공업이 제작한 M1500이라는 제품이다. 구입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매일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지금도 멀쩡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다. 일과처럼 분해하고 청소하고 조립하며 이런 일은 해서 뭐해 라며 투덜댈 뿐. 얼른 수련 면허를 반납해 총에서도 손을 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건 50년 이상 계속해온 생업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이다. M1500을 보관함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문간으로 돌아오자 고기를 다 먹은 개가 눈을 감고 엎드려 있었다. 잠이 든 것이다. 상당히 피곤했던 모양이다. 야이치는 거실에 앉았다. 찻잔에 손을 뻗어 소주를 마시며 잠든 개의 얼굴을 질리지도 않고 계속 바라봤다. 마사카도가 쓰던 목걸이와 목줄을 채운 개를 경트럭 짐칸에 싣고 야이치는 오랜만에 마을까지 나섰다. 가마타 동물병원 주차장에 경트럭을 세우고 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 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인지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다. 야이치 씨네. 접수를 마치려고 하는데 가마타 세이지 원장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 마을에서 동물병원을 연 지 30년이 넘은 수의사다. 야이치는 지금껏 사냥견들의 건강을 가마타 원장에게 맡겨왔었다. 오, 또 개를 키워? 마사카도가 죽었을 때 사냥은 이제 안 하겠다고 했잖아. 떠돌이 개야, 가마타 선생. 어젯밤 우리 집 정원에 왔다니까. 요즘 세상에 떠돌이 개라니 신기하네. 오늘은 건강진단이랑 목욕 좀 받으려고 왔어. 너무 마르고 꾀죄죄해서 오랫동안 산속을 헤맨 것 같아. 그러면 전염병이나 진드기가 걱정이네. 그리고 그거 말이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해줬으면 하는데. 가마타는 보호받는 개와 고양이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동물병원 사이트에 개설했다. 사진을 올리고 외형이나 성격의 특징을 적어 주인을 찾는 것이다.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개와 고양이가 상당수 있었다. 그런 거라면 쉽지.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 문진표를 작성해줘. 바로 봐줄게. 가마타는 개의 머리를 두세 번 쓰다듬고 진찰실로 사라졌다. 가타노 씨, 그럼 문진표 작성 부탁드려요. 접수처 간호사가 말했다. 야이치는 문진표를 받은 후 대기실 장의자에 앉았다. 문진표를 작성하려던 손이 딱 멈췄다. 개의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노리스네라고 적었다. 마사카도는 다이라노 마사카도에서 딴 이름이다. 노리스네는 다이라노 노리스네다. 야이치는 캠페인 무사 이름을 개에게 붙이는 일이 많았다. 노리스네라고 이름을 적었지만 나머지 칸은 채울 수 없었다. 나이와 건강 상태 등등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밖에 못 적어서 미안해요. 야이치는 문진표를 접수처에 제출했다.
이름밖에 모르세요? 그 이름도 지금 대충 지었어요. 야이치가 대답했다. 있지, 노리스네. 너 사실 이름 없지? 노리스네가 야이치를 올려다보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말랐다는 것 외에 노리스네의 건강 상태는 문제 없었다. 진드기도 이 시기엔 활동이 뜸해서 그런지 발견되지 않았다. 노리스네의 체내에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칩 정보에 따르면 주인은 이와테에 있는 것 같다. 개의 이름은 다몬이었다. 이와테에서 시마네로? 수의사 가마타는 계속 의아해했다. 노리스네가 목욕하는 동안 야이치는 장을 보러 나갔다. 슈퍼에서 채소와 소주를 샀다. 단백질은 냉동고에 있는 사슴과 멧돼지 고기로 충분하고 쌀은 직접 농사짓는 논에서 수확한 것이 있다. 아내인 하스에가 살아있을 때는 논밭일은 하스에 혼자 다 했다. 4년 전 하스에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야이치가 밭일을 떠맡게 되었다. 사냥꾼으로 얻는 수입은 매년 줄어들었고 은퇴라는 두 글자도 머릿속을 오락가락 하던 때라 망설임은 없었다. 하스에가 죽은 후에도 논밭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 하스에가 정성을 다해 키운 논밭인 것이다. 작물 농사를 계속하는 일이 명복을 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생활용품점으로 이동해 애완견 코너에서 새 목걸이와 목줄을 샀다. 마지막으로 대형 봉지에 든 개 사료를 카트에 집어넣고 계산대로 향했다. 어머, 또 개를 키우시는 거예요? 친숙한 계산대 여자 점원이 말했다. 아니, 떠돌이 개야. 그렇게 대답하면서 떠돌이 개인이 언젠가 주인 곁으로 돌아갈 거라면 이런 대용량 개사료는 필요 없는데 라며 자신을 힐책했다. 자신은 노리스네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다. 계산대 점원이 사료의 바코드를 찍는 것을 바라보며 야이치는 깨달았다. 드러그 스토어에서 진통제를 사서 가마타 동물병원으로 돌아갔다. 목욕을 마친 노리스네가 자랑스럽다는 듯 가슴을 폈다. 지저분한 게 싫었던 거구나.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넌 품위까지 있구나. 야이치는 방금 새로 산 목걸이와 목줄을 노리스네에게 달았다.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길 잃은 개 정보는 오늘 중으로 인터넷에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결제를 마치자 접수처 간호사가 말했다. 잘 부탁합니다. 야이치는 꺼림칙했다. 이대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츠에가 죽은 지 3년, 마사카도가 죽은 지 6개월,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버티고 있었는지 모른다. 어젯밤 노리스네가 나타난 후 파트너와 함께 사는 알찬 하루하루의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와 사슴고기를 섞은 사료를 주고 노리스네를 정원으로 내보냈다. 맘껏 돌아다닌 후에도 왠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정원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던 노리스네가 벼랑간 고개를 들었다. 허벅지 안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코를 벌렁거린다. 귀가 서고 꼬리가 올라갔다. 자신감에 찬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노리스네가 낮은 소리로 짖었다. 마을 쪽에서 경차 한 대가 이쪽을 향해 언덕을 올라온다. 다무라 이사오의 차량이었다. 괜찮아. 노리스네, 저기 아냐. 야이치가 노리스네에게 말했다. 노리스네의 긴장이 풀렸다. 야이치의 집은 마을 근처 산 중턱에 있다. 논밭은 비탈길 밑 한편에 있다. 다무라의 차가 집 마당으로 들어와 멈췄다. 노리스네는 낮게 짖었으나 다무라가 차에서 내려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뭐야, 야이치 씨.
개를 또 키워? 다무라가 벗겨진 머리에 손을 얹으며 노리스네를 쳐다봤다. 떠돌이개야.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봐주고 있어. 떠돌이개? 이런 곳에? 아랫마을에도 집이 많은데 왜 굳이 야이치 시집까지 왔을까? 다무라는 노리스네에게 신기하다는 듯 눈길을 보냈다. 아마 산속을 걸어왔겠지. 그러다 보니 마을보다 우리 집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았을 테고. 왜 또 산속을? 그걸 알면 고생을 안 하지. 얘네는 말을 못하니까. 그것보다 무슨 용건이야? 아, 다음 달 반상회 선거 있는 거 알지? 이번에도 태페이 씨한테 투표 좀 해줬으면 해서. 다무라는 나카무라 태페이 후원회라고 적힌 전단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카무라는 20년 가까이 반상회 위원을 맡고 있었다. 지역사냥 교우회 회장이기도 했다. 사냥꾼으로서의 기량도 총 쏘는 기술도 형편없는데 위원이라는 이유로 사냥 교우회를 사유화했다. 돌아가. 선거엔 다른 놈한테 투표할 거야. 그러지 말고 야이치 씨. 사냥 교우 회원이잖아. 이미 훨씬 전에 난 사냥 교우회 탈퇴했어. 아직 소속은 되어 있다고. 태페이 씨가 동네 제일의 사냥꾼을 못 그만두게 할 거라던데. 그런 태페이 씨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 녀석을 싫어하는 건 알고 있지. 야이치가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노리스네도 다무라에게 송곳니를 내보이며 짖기 시작했다. 무서워라. 떠돌이개라면 훈련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잖아. 목줄 좀 묶어. 다무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 녀석은 괜찮아. 너희 집 멍청한 개들보다 몇 배 이상 똑똑해. 야이치가 비웃었다. 다무라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깐죽거리지 말고 동료를 위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어때? 우리 사냥 교우회가 얼마나 태페이 씨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안 돌아가면 걔한테 짖으라고 한다. 야이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이치 씨, 그 녀석이 산골 해집고 다니는 늑대랑 곰 없애겠다고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해서 돈 갈취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다무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너희들도 그 떡꿈을 먹고 있는 거잖아. 뭔 놈이 사냥교우회야. 총도 못 쏘고 개 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놈들이. 정말 답답하네. 원래도 고집이 대단했는데 하스에 씨 죽은 후에는 더하네. 다무라는 발밑에 침을 뱉고 경차에 올라탔다. 노리스네가 차에 대고 짖었다. 이제 됐어, 노리스네. 야이치가 노리스네에게 손바닥을 보였다. 처음 하는 동작이었는데 노리스네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다. 짖는 걸 멈추고 야이치 옆에 서서 떠나가는 경찰을 노려본다. 내가 고집불통이라고? 야이치는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순간 얼굴마저 일그러졌다. 등 쪽에서 참기 힘든 통증이 밀려왔다. 방금 산 진통제의 포장을 뜯고 물도 없이 약을 삼켰다. 식은땀이 흘렀다. 약 기운이 돌려면 아직 멀었다. 야이치는 등을 구부려 고통을 참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기어가듯 거실로 가 베개 대신 방석을 베고 누웠다. 노리스네가 현관에서 야이치의 모습을 살폈다. 이쪽으로 와. 야이치는 다다미를 두드렸다. 노리스네가 갸웃했다. 괜찮아. 이리로 와. 다시 한번 바닥을 친다. 노리스네가 현관에서 집으로 올라왔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와서 야이치 옆에 웅크렸다. 지금까지 기른 사냥개들은 절대 집으로 들이지 않았다. 훌륭한 사냥견으로 키우기 위해선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려면 집 밖에 두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리스네는 사냥견이 아니다. 사냥견으로 키울 생각도 없고
자신도 곧 사냥꾼을 그만둔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따스함이 필요하다. 야이치는 노리스네의 등에 손을 얹었다. 노리스네는 따뜻했다. 그 따스함이 통증을 완화시켰다. 노리스네가 나타난 후 눈 깜짝할 새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은 깊어지고 마을 산은 울긋불긋 물들어갔다. 노리스네의 주인과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다. 함께 살면서 알게 됐지만 노리스네는 오랜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는 도중에 야이치 집에 들른 게 분명했다. 극도의 굶주림이 이곳으로 이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봄에서 여름까지 일본에 사는 식량의 보고다. 먹잇감이 될 작은 동물과 과일이 부족할 일이 없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산의 모습이 확 변한다. 과일이 사라지고 작은 동물들도 모습을 감춘다. 원래 개의 조상인 늑대는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는 동물이다. 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뛰어난 몸과 두뇌를 가진 개라도 홀로 사냥할 수 있는 먹이에는 한계가 있다. 몇 주 동안 먹이를 찾지 못한 노리스네는 결국 사람 손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그건 그렇다 쳐도 왜 하필 자기였던 것일까? 다무라가 했던 말이 가끔 야이치 뇌리에 스친다. 아랫마을에도 집이 많은데 왜 굳이 야이치 씨 집에? 그때는 노리스네가 산속을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노리스네의 여정 도중에 인간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 집에 온 것일까? 고독한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야이치는 생각했다. 노리스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노리스네를 경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야이치는 마을로 향했다. 집안에서 함께 자는 것처럼 경트럭으로 이동하는 것도 짐칸에서 조수석으로 격상시켰다. 노리스네는 조수석 시트 위에 앉아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옆모습에서 차에 타는 익숙함이 묻어난다. 네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어? 왜 놓쳐버린 거야? 야이치는 가끔 노리스네에게 말을 건넨다. 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안 물을 수 없었다. 노리스네가 바라보는 각도는 항상 정해져 있다. 남서쪽이다. 남서쪽에 노리스네에게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 노리스네는 그곳을 향한 여정 중인 걸까? 규슈인가? 가족이 규슈에 있니? 노리스네는 귀를 세운 채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한 달간 유대감은 꽤 깊어졌지만 남서쪽을 바라볼 때의 노리스네는 다른 개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야이치의 가슴속에 시린 초겨울 찬바람이 분다. 노리스네는 자신의 개이면서 자신의 개가 아니다. 그만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떡하든지 규슈에 있을 주인을 찾아서 노리스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처럼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늙은이의 집착이었다. 다시 혼자 잠드는 밤이 너무 싫었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사냥감을 쫓아 며칠이나 산속에서 야숙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사람이 그리웠던 적도 없었다. 야이치는 경트럭의 속도를 낮췄다. 눈앞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다시 그 앞에서 좌회전한다. 동네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권을 받아 경트럭을 세웠다. 여기서 기다려. 창문을 조금 열고 문을 잠갔다. 늦가을이라고는 해도 햇살이 비치면 차 안의 기온이 올라간다. 위험하지만 안에 개가 있는 걸 알면 차량 터리범도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접수처에서 진찰 카드를 제시하고 내과 대기실에서 신문을 펼쳤다. TV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뉴스가 없다. 야이치는 기사를 그만 읽고 신문에 실린 가로 세로 낱말 퀴즈로 시간을 때웠다. 카타노 씨, 카타노 야이치 씨, 2번 진찰실로 들어오세요. 야이치가 일어섰다. 진찰실로 들어가자 시바야마 내과의가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야이치는 시바야마 앞 의자에 앉았다. 카타노 씨,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습니다. 암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바야마가 말했다. 야이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를 하고 있지 않으니 병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화학요법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싫으시면 입원이라도 하세요. 야이치는 고개를 저었다. 진통제만 처방해 주세요. 카타노 씨,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치료는 안 받아요. 때가 되면 죽으면 돼요. 시바야마가 한숨을 내쉬었다. 췌장에 암이 발견된 후 치료에 관해서는 이골이 날 정도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따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야이치는 고개를 저었다. 카타노 씨, 지난번 진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족분과 상의하셔야 해요. 선생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런 고집불통 늙은이 때문에 마음 졸이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바야마가 얼굴을 찡그렸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야이치는 일어섰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세요? 시바야마가 손으로 안경테를 추어 올리며 야이치를 올려다봤다.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한 뒤 야이치는 진찰실을 나왔다. 하스에도 같은 췌장암이었다. 꽤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말했었는데 좀처럼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고 극심한 통증에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암이 4기까지 진행돼 있었다. 교토로 시집간 외동딸 미사코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것저것 결정을 했다. 그 중에는 강한 약을 사용한 항암 치료도 포함되었다. 딸 미사코는 마치 야이치가 없는 듯 행동했다. 야이치의 의견에는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평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아빠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라고 일축했다. 야이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고 좋은 아빠도 아니었다. 산에서 사냥감을 쫓고 있거나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다. 집에 가고 싶어. 입원 중이던 하스에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집에 가고 싶어. 마사카도가 보고 싶어. 밭에서 딴 고구마를 쪄서 일본 차를 마시며 툇마루에서 햇볕을 쬐는 일. 단지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그러나 암세포가 갉아먹은 몸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항암제의 부작용도 하스에를 괴롭혔다. 1년 가까운 투병 생활 끝에 하스에는 말라비틀어진 몸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물론 마사카도를 만나지도 못했다. 야이치는 임종 직전에 하스에가 했던 말과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잊을 수 없다. 집에서 죽고 싶었어. 하스에는 그렇게 말했다. 야이치를 바라보는 눈은 왜 미사코를 반대하지 않았냐고 호소하고 있었다. 마지막 정도는 남편다운 걸 해줘도 좋았잖아. 실망하고 낙심한 눈빛이 역력했다. 건강할 때도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었는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스에라는 여자를 힘들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하스에가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다. 그래서 하스에와 같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치료는 안 받는다. 하스에가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집에서 지내다 집에서 죽는 것이다. 하스에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농가 밭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잘 돌보다가 죽을 것이다. 하스에도 그걸 바랄 것이다. 미사코에게 병을 알려도 하스에 때와는 다를 것이다.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말을 던질 미사코의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됐다. 하스에도 미사코도 야이치를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용서해주는 것은 걔들 뿐이었다. 처방전을 받아 결제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도중에 경트럭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노리스네가 보였다. 역시 남서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물건으로 오해할지도 모를 정도로. 야이치가 다가가자 노리스네가 얼굴을 돌려 바라본다. 입꼬리가 올라간다. 웃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꼬리도 흔들고 있을 것이다. 많이 기다렸지. 돌아가자. 야이치는 운전석에 올라타면서 노리스네의 등을 쓰다듬었다. 오늘도 산속을 걸을까? 그 전에 약국에 들러야 해. 진통제가 떨어지기 직전이야. 야이치는 경트럭 시동을 걸었다. 추위가 심해지는 만큼 자주 등이 아프다. 겨울을 넘기기 전에 자신은 죽을 게 틀림없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노리스네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그건 알고 있지만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야이치는 혼잣말을 하며 엑셀을 밟았다. 나뭇가지에 손을 얹고 야이치는 반복해서 심호흡을 했다. 노리스네와 산으로 들어온 지 아직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숨이 차고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한심하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작년까지는 매주 마사카도와 같이 산을 달리고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녔다. 마사카도가 죽은 후에는 산에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육체가 쇠약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젊었을 때는 산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체력이 붙었다. 그러나 50 언저리부터는 산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만큼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숨이 차는 것은 나이 탓만은 아니다. 병마가 체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짐승이 다니는 길 건너편에서 노리스네가 멈춰서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가오지도 않고 더 나아가지도 않았다. 그저 야이치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야이치는 짊어진 배낭 옆 주머니에서 페트병을 꺼내 물을 마셨다. 수분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것을 느끼자 왠지 모르게 호흡도 진정됐다. 기다려. 바로 갈게. 페트병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야이치는 발밑 주위를 살폈다. 적당히 마른 나뭇가지를 찾아 지팡이 대신 짚고 걷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다니 비참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다. 중략.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노리스네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다. 노리스네는 계속 주변 나무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야이치도 흔적을 알아차렸다. 최근 이 부근을 멧돼지 어미와 새끼가 지나간 게 분명했다. 쫓아가면 안 된다. 야이치가 말했다. 노리스네가 더 이상 냄새를 맡지 않고 야이치에게 얼굴을 돌리고 야이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새끼랑 있는 멧돼지는 만만치 않아. 네가 아무리 강인해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는 못당해.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야. 노리스네는 코를 킁킁거렸지만 그 이상 멧돼지 냄새를 쫓지 않았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어떤 주인에게 훈련받았니? 야이치가 물었다.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개에게 말을 계속 거는 것이 야이치의 방식이었다. 개는 말은 못 알아들어도 사람의 의사를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말을 걸면 유대관계가 깊어진다. 만일의 사태에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람과 개의 강한 유대관계다. 가자. 야이치가 노리스네를 재촉하며 앞장섰다. 한 10분 정도 걸으면 산 정상이 나온다.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 부근 나무들을 야이치가 베어놓은 터라 나름의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완만한 경사로를 걷는 동안 호흡도 안정되었고 무릎이 아픈 것도 사라졌다. 이제 지팡이는 필요 없지만 야이치는 마른 나뭇가지를 꼭 쥐고 있었다. 내려갈 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산에서 근육을 혹사하는 것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니까. 갑자기 시야가 확 트였다. 산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야이찌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다시 물을 마셨다. 배낭에서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노리스네에게 주었다. 노리스네는 물을 다 마시고 정상 한가운데에 서서 남서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산을 따라 1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마구치현이 나온다. 야마구치현을 가로질러 바다를 건너면 규슈다. 남서쪽으로 직선을 그으면 처음 맞닥뜨리는 곳은 오이타 부근일 것이다. 주인하고 왜 헤어졌니? 야이치가 노리스네에게 물었다. 노리스네는 귀를 올리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주인을 찾아 헤맸지. 노리스네가 드디어 얼굴을 돌렸다. 담갈색 눈동자 깊숙이 외로움과 비슷한 감정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꽤 소중한 상대였나 보구나. 난 괜찮으니 이만 가도 돼. 노리스네가 갸웃했다. 네 진짜 가족 말이야. 가족 곁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왜 내 곁에 머무는 거니? 노리스네에게 이야기하며 야이치는 스스로 대답을 찾았다. 노리스네는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 노리스네는 몇몇 인가 속에서 자신의 집을 선택했다. 고독과 죽음의 냄새를 알아챈 것이라고 야이치는 믿었다. 그렇다면 고독을 치유할 수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그때를 위해 노리스네는 가족 찾기를 중단하고 자신 곁에 있는 것이 아닐까. 바보 같은 소리다. 개는 개다. 사람이 아니다. 중얼거려 보지만 그래도 야이치는 사람에게 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라는 어리석은 종을 위해 하느님 또는 부처님이 보내준 생명체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에게 다가와 준다. 이런 동물은 또 없다. 노리스네, 이리로 와. 야이치의 손짓에 노리스네가 다가온다. 야이치가 자신의 허벅지를 가볍게 치자 거기에 턱을 얹는다. 고마워. 야이치는 노리스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고맙다. 야이치는 질리지도 않고 노리스네를 계속 쓰다듬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 출간을 축하하며 작가의 말 중에서 현재 사람들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경제활동이 멈춰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년과 개, 이 책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개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인간적인 계산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영혼과 영혼의 소통이야말로 인류라는 어리석은 종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간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랑이 전부라는 개의 가르침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된다면 저자로서 더없이 기쁠 것이다. 하세 세이슈.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